아프리카 정상 48명이 서울로 갑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벌써부터 선진국 코스프레질이야? 2024년 한국이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자 영국 칼럼니스트가 던진 조롱입니다. 주제 모르고 선진국 행세를 한다고요. 그런데 3일 후 세계 언론의 논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48개국 정상이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한국은 영원한 형제의 나라, 40년 만에 대가뭄, 6,800만 명의 기아, 강대국들이 외면한 이 절망 앞에서 한국이 꺼낸 카드는 32조 원, 그들이 받아온 원조 총액의 2배였습니다. 왜 한국만 이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로비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6,800만 명, 남부 아프리카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숫자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5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레소토, 나미비아, 4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가뭄이 덮친 거예요. 제 이름은 네이선 크로포드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아프리카 개발 이슈를 추적해온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위기 현장을 밟았고 수십 개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분석했습니다. 르완다 내전도 취재했어요. 에볼라 사태 때 라이베리아에도 갔었고요. 소말리아 기근, 남수단 난민 캠프. 아프리카의 비극이란 비극은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은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그 주 바로 카리바 댐으로 향했습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걸쳐 있는 거대한 댐이에요. 세계 최대 인공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수용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차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황폐해졌어요. 원래 푸르러야 할 들판이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소들이 앙상한 몸으로 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풀이 없었습니다. 먼지만 날렸어요. 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호수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물이 출렁거려야 할 자리에 갈라진 진흙 바닥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땅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댐 벽면에는 붉은 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수위 흔적이죠. 물이 어디까지 찼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래 10m까지 맨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런던에 있는 동료 그레이엄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레이엄, 카리바 댐 수위 자료 좀 찾아봐 줄래? 지금? 거기 있어? 응, 직접 보고 있어. 심각해.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이선 상황 안 좋아. 가용 저수량이 8%밖에 안 돼. 터빈 6개 중에 5개가 멈춰 있대. 8%.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카리바 댐은 수력 발전소예요.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듭니다. 물이 없으면 전기도 없어요. 잠비아 전력의 83%가 이 댐에서 나옵니다. 댐이 서면 나라 전체가 서요. 그리고 정말로 섰습니다. 하루 21시간 암흑, 하루에 딱 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병원 장비가 꺼졌습니다. 수술 중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은요? 냉동고가 녹았어요. 백신이 상했습니다. 식료품이 썩었어요. 공장 기계가 멈췄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에어컨이 꺼졌어요.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루사카로 돌아와서 현지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잠비아의 한 주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다 상해 있더라고요. 냉장이 안 됐던 거예요. 마트 냉장고도 꺼져 있었고 집 냉장고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고기와 해산물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민이 말했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촛불로 버텨요. 아이들이 숙제를 못해요. 사업가가 말했어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주문이 밀려 있는데 생산을 못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전은 서막에 불과했어요. 본질은 물이었습니다. 엘니뇨가 남부 아프리카를 덮쳤어요. 태평양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 기후가 뒤틀린 겁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40년 관측 역사상 가장 메마른 계절을 맞았어요. 나사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잠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남동부, 보츠와나 북부가 온통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초록색이어야 할 땅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몰살당했습니다. 잠비아에서만 100만 헥타르의 옥수수 밭이 타버렸어요. 100만 헥타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울 면적의 16배예요. 전체 경작지의 반이 사라진 겁니다. 짐바브웨는 더 참혹했습니다. 옥수수 수확량이 작년에 30%로 쪼그라들었어요. 70%가 날아간 거예요. 브래들리 가축 쪽은 어때? 워싱턴에 있는 또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소가 9천 마리 넘게 폐사했어. 140만 마리가 위독 상태고 9천 마리가 이미 쓰러졌고 140만 마리가 쓰러지기 직전이라고요. 목초지가 먼지로 변했어요. 물웅덩이가 증발했습니다. 소들이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황계 국립공원에서는 코끼리 100여 마리가 굶어 죽었어요. 하마들은 바싹 마른 강바닥에 갇혀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야생동물 사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대재앙이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2,7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집계했어요. 유니세프는 27만 명의 아이들이 치명적인 급성 영양실조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가 뭔지 아세요? 몸이 스스로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고 뼈가 드러나고 면역력이 사라집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27만 명의 아이들이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엔이 55억 달러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응은 처참했어요. 짐바브웨 지원금은 11%만 들어왔습니다. 거의 아무도 돈을 안 낸 거예요. 말라위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가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미국은 대선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막장 드라마 같은 선거판. 아프리카 가뭄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무기 지원, 난민 수용, 에너지 위기 대응. 아프리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자국 경제 위기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1대1로 프로젝트로 이미 아프리카를 빚더미에 앉혀놓은 상태였고요. 아프리카는 외면받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규모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누가 6,800만 명을 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 리엔이 뜬금없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이선 이거 알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서울로 간대. 서울? 한국말이야? 응. 무려 25명이나.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7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로 겨우 연명하던 그 나라가 아프리카를 구하겠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5년 내공에서 나온 오만이었을 거예요.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아프리카 물 위기를 해결할 역량이 있을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어요. 서울이요? 저는 리엔의 말을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응, 48개국이야. 정상급만 25명이래. 48개국이라니요?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이 55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아프리카 문제에 관심 있는 강대국은 많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투자해왔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는 걸까요? 리엔이 덧붙였어요.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간대.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까지. 저는 더 놀랐습니다. 북아프리카요. 그 나라들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유럽이랑 더 가깝죠. 프랑스의 옛 식민지들이고 전통적으로 유럽을 바라보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일까요? 사실 북아프리카도 물 문제가 심각했어요. 모로코는 7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중해 전역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LG, 현대 정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아프리카 물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 유엔 원조를 받아서 겨우 살아남은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를 돕겠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리엔, 한국이 아프리카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뉴스에서 봤어.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니야. 물 관리 기술이 있어. 리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5년 동안 아프리카 원조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의 확신이었죠. 한국은 아프리카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자금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그냥 외교적 제스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행사 정도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며칠 후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240억 달러래. 240억 달러. 한화로 32조 원이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아프리카에 쓰려는 걸까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25년간 아프리카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해방 이후 50년 동안 1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식량 원조, 유엔의 기술 지원, 세계은행의 차관, 전부 합치면 130억 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아프리카에 240억 달러를 주겠다고요? 받은 것보다 거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 브래들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브래들리, 한국 원조 역사 좀 찾아봐 줄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찾았어. 1962년에 세계은행에서 첫 차관을 받았대. 1,400만 달러. 뭐에 썼는데? 철도 26km 까는데 썼대. 1,400만 달러로 철도 26km. 그런데 지금은 24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요. 숫자가 1,700배 이상 커졌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예상과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하기 전 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원조 수의 역사가 궁금했거든요. 해방 직후부터 찾아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어요.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67달러.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 옥수수, 분유로 국민들이 겨우 연명했습니다. 유엔이 보내준 의약품과 담요로 난민들이 겨울을 버텼어요. 그게 70년 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은행 아카이브를 뒤졌어요. 1962년 한국이 세계은행에서 첫 번째 차관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00만 달러. 용돈은 철도 건설이었어요. 26km짜리 철도를 까는 데 썼습니다. 1,4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당시 한국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브래들리, 한국이 받은 원조 총액 좀 계산해 줄 수 있어? 이미 했어.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총 130억 달러야. 130억 달러. 미국 원조, 유엔 기술 지원, 세계은행 차관, 일본 청구권 자금, 전부 합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금액이 240억 달러입니다. 받은 것보다 거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62년 첫 차관 1,400만 달러. 지금 아프리카 지원금 240억 달러. 1,7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사이 6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리엔이 추가 정보를 보내주었어요. 네이선, 이거 알아?
알제리가 한국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래. 뭐? 아프리카에서? 응. 아프리카 50여 개국 중에 알제리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야. 저는 몰랐어요. 한국과 알제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 리엔이 또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이랑 아프리카 통틀어서 최초로 대학의 한국어 학과를 만들었대. 정말? 응. 케이팝 인기 때문이래.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들이 엄청 많대. 저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아프리카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강도 보였고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일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도 물 부족 국가였어요. 비가 여름에 집중되고 산지가 많아서 물이 빨리 바다로 흘러가는 지형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물 관리 기술을 갖게 됐을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킨텍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킨텍스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어요. 이미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대형 버스, 경찰 오토바이,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프레스 패스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양복을 차려입은 외교관들, 통역사들, 수행원들, 48개국,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55개국 중 48개국이 참석했어요. 자격 정지된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중 25개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왔어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날아온 겁니다. 저는 25년간 아프리카를 취재해 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아프리카 역사상 이렇게 많은 지도자가 한 아시아 국가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로코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알제리 대표단도 있었어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와 있었습니다. 7년째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들이에요. 모로코는 1인당 수자 원량이 60년 새 76%나 줄었습니다. 알제리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 수량이 줄어들면서 농업 위기를 겪고 있었고요. 그들이 왜 서울까지 왔을까요? 한국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어요. 통역기를 통해 영어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발표가 나왔어요. 240억 달러, 공적 개발 원조 100억 달러, 수출 금융 140억 달러, 향후 6년에 걸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240억 달러, 한화로 32조 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단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옆에 앉은 케냐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예상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일본이나 중국 수준이네요. 그랬어요. 일본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금액이 300억 달러였는데 일본 GDP는 한국의 3배예요.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한국의 지원이 더 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돈만 가지고는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빚더미예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전수하느냐. 저는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제칠 죄 눈이 갔어요. 인프라 협력 조항이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전력, 해수 담수화, 물관리 시스템. 물관리 시스템.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한국이 정말 물관리 기술이 있는 걸까요?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킨텍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 아프리카 정상 몇 명이 한국의 물관리 시설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K-워터 정수시설이래요. 저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물 문제는 규모가 다르니까요.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강이 마르고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갈라지고 수천만 명이 목마름에 시달리는 대륙이에요. 한국의 작은 정수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25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다음 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화성시로 가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아프리카 물 위기의 규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레이엄과 브래들리가 보내준 데이터, UN 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전부 모았습니다. 먼저 남부 아프리카, 카리바 댐,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에요. 세계 최대 인공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댐 높이 128m, 길이 579m, 저수용량 세계 1위, 잠비아와 짐바브웨 두 나라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댐 하나가 두 나라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가용 저수량이 8%로 떨어졌습니다. 8%가 뭔지 아세요? 물이 거의 바닥났다는 뜻이에요. 컵에 물이 한 모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터빈 6개 중 5개가 멈췄습니다. 발전량은 정상의 10%도 안 됐어요. 잠비아 2천만 국민이 하루 21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딱 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잠비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면 손전등으로 비춰요. 인큐베이터가 꺼지면 아기를 품에 안고 천으로 데워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냉장고가 안 돌아가니까 고기를 못 팔아요. 아침에 사서 점심 전에 다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해요. 학교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못 해요. 촛불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험 성적이 다 떨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피해는 더 심각했어요. 엘니뇨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몰고 왔습니다. 나사 위성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잠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남동부, 보츠와나 북부. 이 지역이 40년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시기를 기록했습니다. 잠비아에서 100만 헥타르의 옥수수 밭이 전멸했어요. 10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16배예요. 그 넓은 땅에 옥수수가 전부 말라 죽었습니다. 짐바브웨는 옥수수 생산량이 70%나 줄었어요. 작년에 100kg 수확했다면 올해는 30kg밖에 못 거둔 거예요. 옥수수가 왜 중요하냐고요? 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이 맺기 식사예요. 옥수수가 없으면 굶는 거예요.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가축도 죽어나갔습니다. 브래들리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봤어요. 짐바브웨에서 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140만 마리가 위험 상태였어요. 소가 왜 중요하냐고요? 아프리카 농촌에서 소는 전 재산이에요. 농사 짓는 데 쓰고 우유 짜서 먹고 필요하면 팔아서 돈 만들어요. 소가 죽으면 가족이 망해요. 목초지가 먼지로 변했습니다. 풀이 다 말랐어요. 물웅덩이가 증발했고요. 소들이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황계 국립공원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코끼리 100여 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물을 150리터 이상 마셔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마들은 바싹 마른 강바닥에 갇혀 있었어요. 원래 물속에서 사는 동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어들도 죽었어요. 물고기도 죽었고요. 강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대재앙이었어요. UN 세계 식량 계획이 집계한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7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 2,7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유니세프는 27만 명의 아이들이 치명적인 급성 영양실조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본 적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축 늘어진 피부, 힘없이 감긴 눈. 27만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아프리카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아프리카도 심각했습니다. 모로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나라. 관광객들이 마라케시와 카사블랑카를 찾는 곳. 그 나라가 7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모로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1인당 수자 원량이 60년 전에는 2,560세제곱미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606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76%가 사라진 거예요. 60년 만에 물이 4분의 3이나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대로 가면 모로코가 완전한 물 부족 상태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완전한 물 부족이란 1인당 500세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모로코는 그 경계선 바로 위에 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나빠지면 추락해요. 농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밀 생산량이 40%나 줄었어요. 모로코 사람들 주식이 빵인데 밀이 없으면 빵을 못 만들어요. 정부가 밀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농촌 실업자들이 도시로 밀려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거예요. 카사블랑케는 700만 명이 살아요. 그 대도시에서 급수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7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요. 알제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튀니지도요. 리비아도요. 지중해 연안 전체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이 6년 이상 지속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습니다. 48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남쪽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북쪽에서는 6년 이상 지속된 장기 가뭄,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목마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6,800만 명이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유엔이 55억 달러를 긴급 호소했어요.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짐바브웨 지원금은 11%만 충족됐어요. 거의 아무도 돈을 안 낸 거예요. 말라위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세계는 아프리카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절망스러웠어요. 내일 화성시에 갑니다. 한국의 물관리 시설을 본다고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물 문제는 규모가 다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강이 마르고 있어요.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갈라지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국의 작은 정수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K-워터 인공지능 정수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아프리카 정상 3명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농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산도 보였고요. 한국은 생각보다 푸르렀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봐왔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최신 기술을 들여와서 시설을 짓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면요. 그 시설들이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본 정수시설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원조로 지어진 최신 시설이었어요. 중홍식 때는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리본 커팅을 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3년 후에 제가 다시 갔을 때 그 시설은 녹슬어 있었어요. 펌프가 고장 났는데 부품을 구할 수 없었대요. 기술자가 떠나고 나서 아무도 운영할 줄 몰랐고요. 전기가 끊기면 그냥 멈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런 실패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말라위에서도 모잠비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최신 시설을 운영할 기술자가 현지에 없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떠나면 끝이에요. 둘째, 유지보수가 안 돼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요. 셋째, 전력이 불안정해요.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 정전이 일상이에요. 정전이 잦으면 장비가 망가집니다. 특히 전자장비는요. 넷째, 기후가 달라요. 유럽에서 설계된 장비가 아프리카의 더위와 먼지를 견디지 못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수시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진국 기준으로 만든 고급 시설. 한국에서는 잘 돌아가겠지만 아프리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시용 기술. 버스가 화성시에 도착했습니다. K-워터 시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거대한 공장을 예상했는데 깔끔한 2층짜리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 잔디밭이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패스를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9시 45분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내렸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모리셔스 대통령, 세 나라 모두 물 문제가 심각한 곳이에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으로 인프라가 파괴됐어요. 수도 방기에서도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남부 지역이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려요. 수십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죠. 모리셔스는 섬나라라서 담수 확보가 늘 과제예요. 대통령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관광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단 뒤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K-워터 직원이 시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통역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수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탁도, pH, 잔류 염소, 유기물 농도, 이 모든 지표를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대통령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치가 바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원이 강조했어요. 이 시스템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문제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약품 투입량을 조절합니다. 물이 탁하면 응집제를 더 넣고 맑으면 줄이고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중앙관제센터로 알람을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가가 원격으로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어요. 현장에 고급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였어요. 기존 원조 프로젝트들은 현지에 기술자가 있어야만 돌아갔거든요. 기술자가 떠나면 시설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인력 비용은 30% 절감됩니다. 전력 효율은 15% 향상됩니다. 숫자가 구체적이었어요. 대통령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먼저 물었어요. 정전이 잦은 지역에서도 작동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어볼 질문이거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밖을 가리켰어요.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보였습니다. 저 패널과 배터리를 조합하면 정전에도 48시간 이상 가동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일조량이 한국보다 훨씬 좋으니까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핵심 질문이었어요. 제가 봤던 실패 사례 대부분이 부품 문제였거든요.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부품 위주로 설계했습니다. 특수 부품 비율을 최소화했어요. 직원이 패널 하나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모듈화되어 있어요.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하면 됩니다. 복잡한 수리가 필요 없어요. 교체 부품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격 진단으로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항공 운송합니다. 긴급 부품은 48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대답이 막힘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인상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력 불안정, 인력 부족, 부품 조달 문제, 기후 차이. 제가 우려했던 모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셔스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해수 담수화 기술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유한 역삼투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효율이 가장 높아요. 비용은요? 기존 담수화 시설 대비 에너지 비용을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섬나라인 모리셔스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을 거예요. 견학이 계속됐습니다. 정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탁한 원수가 들어와서 맑은 정수가 되어 나가는 과정. 각 단계마다 센서가 있었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의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거든요. 외교 행사에서 국가 원수가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는 25년간 수많은 정상들을 취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마다가스카르 남부에는 물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이들이 진흙물을 마십니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매일 10km를 걸어요. 가뭄이 오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대통령이지만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기술이 없어서요. 대통령이 정수시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기술을 마다가스카르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정수시설만 가능합니까? 댐, 해수담수화, 수도관, 광역상수도 시스템, 물관리 전 분야의 기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시설, 댐, 해수담수화, 수도관, 마다가스카르에 이 모든 걸 지어주십시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살리고 싶은 지도자의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대통령이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본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진흙물 대신 깨끗한 물을 줄 수 있는 가능성, 10km를 걷는 여자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한국에서 본 거예요. 견학이 끝났습니다. 대통령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모로코 정부도 한국 기업에 해수담수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LG화학이 모로코 인광석 공사에 역삼투막 1만 8천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역삼투막이 뭐냐고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해수담수화가 안 됩니다. 모로코는 해수담수화 용량을 향후 수년 내에 10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현재 1억 4천만 세제곱미터에서 14억 세제곱미터로요. 7년 가뭄에 시달리는 모로코가 한국 기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의 물 기술을 눈물을 글썽이며 요청하는 장면.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성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갖게 됐을까? 저는 K-워터 담당자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도 물 부족 국가였거든요. 물 부족 국가?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아닌가요?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1인당 가용 수자 원량은 세계 평균 이하였습니다. 비가 여름에 집중되고 산지가 많아서 물이 빨리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1960년대에 한국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어요. 댐이 없었습니다. 저수시설이 부족했어요. 가뭄이 들면 논이 타들어갔고 도시에서는 급수 제한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소양강댐. 1973년에 완공됐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력댐이었어요. 충주댐. 1985년 완공. 다목적댐이에요.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발전까지 다 합니다. 안동댐, 합천댐, 임하댐. 댐이 계속 지어졌어요. 지금 한국에는 다목적 댐만 20개 이상 있습니다. 크고 작은 댐을 다 합치면 수백 개예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전국 곳곳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천 킬로미터의 수도관이 깔렸습니다. 브래들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브래들리, 한국 물관리 역사 좀 더 찾아봐 줄래? 이미 찾아봤어. 놀라운 게 있어. 뭔데? 서울 누수율이 3%라 해. 3%? 응. 런던은 20%가 넘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수율이 뭐냐면 정수장에서 내보낸 물 중에 중간에 새서 사라지는 비율이에요. 런던은 20% 이상이 새요. 파리도 비슷해요. 선진국들도 누수율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3%.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60년간 축적된 경험 덕분이에요. 댐 건설, 상수도 관리, 누수 탐지, 수질 관리. 6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국가수자원 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어요. 모로코에서는 세부강 홍수 예방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보츠와나,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얼마 전 한국이 보츠와나와 물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는 227억 원. 한국 물관리 기술이 아프리카에 수출된 첫 번째 사례였어요. 7년간의 준비 끝에 첫 수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K-워터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7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K-팝이나 유행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60년간 물 문제와 싸워온 나라였습니다. 자기들도 물 부족을 겪었어요. 댐을 짓고 수도관을 깔고 누수를 잡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템, 중국 돈과 기술로 지어진 인프라가 아프리카 곳곳에 있어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자금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240억 달러. 저는 이 숫자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구성은 이랬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100억 달러. 이건 돌려받지 않는 돈이에요. 무상 원조와 양호성 차관이 포함됩니다. 수출 금융 140억 달러. 이건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업할 때 지원하는 금융이에요. 합쳐서 240억 달러, 향후 6년에 걸쳐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연평균 40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이 넘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금액은 300억 달러예요. 3년간요. 그런데 일본 GDP는 한국의 3배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한국의 지원이 결코 작지 않아요. 정상회의 이틀 만에 구체적인 양자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케냐와 4억 8,500만 달러, 우간다와 5억 달러, 탄자니아와 25억 달러, 5년간이에요. 에티오피아와 10억 달러, 4년간이고요. 숫자가 구체적이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주목한 건 조건이었어요. 한국의 양호성 차관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이자율 0.01%에서 2%, 상환기간 최대 40년, 거치기간 최대 15년. 이게 뭔 뜻이냐면요. 거의 공짜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중국 차관 조건은 이자율 2% 이상, 상환기간 20년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중국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잠비아는 몇 년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어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손든 거예요. 짐바브웨는 135억 달러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반도타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해야 했어요. 빚을 못 갚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좋은 조건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세계 최대 공여국 중 하나가 됐다. 저는 이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OECD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다. 유일한 사례. 저는 브래들리에게 확인했어요. 브래들리, 한국 말고 원조 받다가 원조 주는 나라 된 케이스 있어? 찾아봤는데 없어. 역사적으로 유일해. 역사적으로 유일하다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경제 성장을 시작했고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가 뭐냐면 선진국들이 모여서 개발도상국 원조를 조율하는 기구예요. 한국이 가입하기 전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 위원회에 가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최초였어요. 숫자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한국이 받은 원조 총액은 130억 달러. 지금 한국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금액은 240억 달러. 받은 것보다 거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폐허에서 시작해서 60년 만에 원조 대국이 된 나라.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난 지 얼마 후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습니다. 510억 달러, 3년간 아프리카에 5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요. 한화로 68조 원이에요. 한국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자금력에서는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한국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현지 반응이 이상했어요. 케냐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피로감이 있어. 빚 함정 논란 때문에. 바이 함정.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인프라나 자원을 가져가는 방식을 말해요. 아프리카 전체 대외 부채의 15%가 중국 것입니다. 약 1,340억 달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그래요.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잠비아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중국의 빚을 못 갚아서 몇 년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짐바브웨는 135억 달러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스리랑카는 한반도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어요. 케냐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실적이 적으니까 판단 보류야. 근데 기대는 하고 있어. 기대. 왜 기대할까요? 저는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조건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양호성 차관은 이자율 0.01에서 2% 상환 40년이에요. 중국은 이자율 2% 이상 상환 20년 이하가 많아요.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둘째, 역사의 차이. 중국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한 적은 없지만 자원 수탈 논란이 있어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도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셋째, 기술의 차이.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요. 삼협댐 같은 거대 프로젝트가 특기죠. 한국은 효율성과 기술력으로 승부해요. 인공지능 물 관리, 누수 탐지, 스마트 그리드, 서울 누수율 3%, 런던 20% 이상, 기술 격차가 명확합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이론을 발견했어요. 움직이는 목표물 이론. 한국의 현재 물 관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은 60년간 이 기술을 쌓아왔어요. 댐 건설, 상수도 관리, 누수 탐지,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다른 나라가 따라오려면 최소 2, 3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2, 30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은 계속 발전해요. 2, 30년 후에 중국이 한국의 현재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은 이미 2, 30년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복사할 수 없어요. 한국은 직접 물 부족을 겪었어요. 가뭄을 겪었고 댐을 짓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경험은 매뉴얼에 나오지 않아요.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 경험이에요. 가뭄을 어떻게 견디는지, 제한된 물을 어떻게 나누는지, 댐이 없을 때 어떻게 버티는지. 한국은 그걸 알아요.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중국은 돈이 많아요.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물 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저는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금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경쟁의 본질은 돈이 아니에요. 신뢰, 기술, 경험,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은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진정성. 아프리카에 돈뿐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취재를 마무리할 무렵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작성한 기사들이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잠비아 루사카에서 긴급 속보를 접한 게 몇 개월 전이에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6,800만 명의 위기, 5개국 국가 비상사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카리바댐에 갈라진 바닥, 죽어가는 코끼리들, 진흙물을 마시는 아이들. 저는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한국을 만났습니다. 48개국 정상회의, 240억 달러 지원 약속, 화성시 정수시설에서 눈물 흘린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저는 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보츠와나 물관리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에 파견됐어요. 첫 삽을 뜨는 사진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시작됐어요. 남부지역 급수시설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어요. LG화학의 역삼투막이 카사블랑카 담수화 플랜트에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10억 달러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케냐 수도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가 착수됐습니다.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엔에게 연락했어요. 리엔,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아직은 지켜봐야지. 시작 단계니까. 성공할 것 같아? 리엔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 진심으로 보여. 다른 나라들이랑 달라. 진심.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갚지 못하면 인프라를 가져가고요. 일본은 돈을 주지만 조건이 있어요. 일본 기업을 써야 하고 일본 방식을 따라야 해요. 미국은 돈을 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해요. 정치적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조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자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상환 기간은 40년. 현지 상황에 맞게 기술을 조정해 줬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알거든요. 원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한국도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 밀가루, 유엔 의약품, 세계은행 차관. 50년 동안 1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조만으로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술을 익히고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밤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한 세대가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돈만 주면 안 돼요. 기술을 가르쳐야 해요. 시설만 지으면 안 돼요.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단기 지원만 하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제 편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한국을 비웃었어요.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프리카 물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는 나라, 25년 경력의 오만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70년 전 한국이 어땠는지 몰랐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였어요. 공장이 불타고 다리가 끊기고 철도가 파괴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밀가루를 보내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뻔했어요. 유엔이 텐트를 보내지 않았으면 얼어 죽을 뻔했고요. 그게 70년 전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12위 경제대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14위 공여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세계 인류 산업을 여럿 보유한 나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 K-팝, K-드라마, K-무비, 문화 강국, 그리고 물 관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 70년 만에 이걸 해낸 거예요.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저는 역사책을 뒤져봤어요. 브래들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처럼 최빈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 있어? 찾아봤는데 없어. 한국이 유일해. 유일하다고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한국이 유일해요.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도 한국이 유일하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저는 숫자를 다시 정리했어요.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1962년 세계은행 첫 차관 1,400만 달러, 그리고 70년 후 세계 12위 경제대국, 아프리카에 240억 달러 지원 약속, 70년 만에 역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템스강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주는 건 돈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는 희망. 폐허에서 시작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한국이 아프리카에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서울로 간 이유가 있어요. 중국 돈이 더 많은데 왜 한국에 갔을까요? 일본이 더 오래 투자했는데 왜 한국에 갔을까요? 한국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화성시에서 눈물 흘린 이유가 뭘까요? 정수시설이 멋져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기 때문이에요. 70년 전 한국보다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더 잘 살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마다가스카르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통령이 느낀 거예요.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연대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손을 잡는 거예요. 한국도 굶어봤어요. 한국도 목말라 봤어요. 한국도 세계에서 외면받아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도우려는 거예요. 한국이 시작한 이 여정은 분명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한 번 해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본 나라예요. 아프리카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프리카의 6,800만 명에게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소득 67달러, 지난 50년간 받은 원조 13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 내민 240억 달러. 원조를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역사상 유일한 사례. 냉소적이던 영국 칼럼니스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흑 같은 가난 속에서도 밤을 새워
기술을 익힌 연구원들과 포기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땀방울이 마침내 지구 반대편의 목마름을 적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기적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세계에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큰 외교가 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